KB국민은행 노조가 19년 만에 오늘 하루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은행이 고객 불편을 고려해 파업 당일 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영업이익 59조 원의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초호황기가 지나가면서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급감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쇼인 CES 2019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합니다. 올해 행사엔 글로벌 4,5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인공지능과 5G, 자율주행, 그리고 사물 인터넷 등 최신 기술을 선보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초대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4번째로 방문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조율을 위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상인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죠. 어떻습니까? 네, 삼성전자는 2018년 4분기 매출 59조 원, 영업이익 10조 8천억 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58%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28.7% 감소했습니다. 지난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9.87%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8.5%나 떨어졌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의 직격탄으로 영업이익이 11조 원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발표한 실적은 이런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네, 실적이 이렇게 나온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역시 예상대로 메모리 반도체 시황 악화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한 LG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예상치를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또 이 밖에 당초 예상됐던 반도체 시황 불황 외에도 스마트폰, 가전, TV 등 주요 품목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 역시 지난해보다 실적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 오후 실적 발표가 예상되는 LG전자나 이달 말 예정인 SK하이닉스도 전망이 어둡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됐지만 지난해 12월 반도체 수출액이 전달보다 17% 급감하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요. 직전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거뒀던 SK하이닉스 역시 4분기에는 5조 원대 초반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LG전자 역시 전분기보다 영업이익이 50% 이상 급감한 3천억 원대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2천억 원대까지 전망치를 낮추는 증권사들도 등장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삼성전자 실적과 관련해 여러 가지 궁금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부진의 원인으로 반도체 부진이 거론되고 있고요.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 애플의 실적 하향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이제 삼성전자 4분기 실적 관련해서 이제 전해드렸는데요. 예상보다 감소폭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낮게 잡았는데 네. 제가 잡은 것보다 더 낮았었는데 당초에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4분기 영업이익을 한 13조 4천억, 13조 원대로 많이 발표를 했었고 마지막 주에 와서도 뭐 저도 그렇고 한 11조 원대까지 이 정도면은 됐다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금 10조 8천억, 그렇죠. 거의 10조 원을 간신히 이제 지킨 그런 격이고요. 네. 전분기 대비해서는 거의 40% 가까이 영업이익이 그렇습니다. 추락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왜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는지도 설명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반도체 가격이 확연히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는 꺾였다라는 것을 더 이상은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독 이번에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 모바일, 스마트폰, 가전 모두가 나빠지면서 어쨌든 뭐 어닝 쇼크 같은 그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영향이 지금 크게 나타나는 모양새인데요. 네. 반도체 업황 둔화로 인해서 올해 실적 전망도 꽤 어둡다고요? 네, 이미 이제 올해 나온 컨센서스를 보면 지금 한 44조 원대, 좀 높게 연간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네. 46조 원대를 부른 경우도 있는데 경험상 이렇게 보면
거의 한 40조 원대도 그런가요? 예, 지키기 자칫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올 1분기 실적일 것 같습니다. 올 1분기가 일단은 바닥으로 보고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1분기를 얼마나 지켜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차치하고서라도 반도체 가격들이 거의 확연히 고점에서 빠르게 하락 꺾이고 있는데 뭐 서버 디램, 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디램, 낸드 플래시 가릴 것 없이 모든 메모리 반도체 가격들이 거의 이제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좀 찍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아마도 올해의 실적 추이라든가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나 반도체 납품업체인 애플의 아이폰 판매 부진 또한 실적 감소의 이유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것도 뭐 타당한 이유로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가 아닌 이제 디바이스와 컨텐츠를 갖고 있는 회사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스마트폰도 만들지만 이제 반도체를 통해서 이런 애플 같은 회사에 공급도 하고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애플의 실적이 꺾였고 특히 올 1분기에 뭐 10% 이상 매출액을 이제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파가 삼성전자에도 1분기에까지 고스란히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애플에 공급하는 이 반도체 가격의 수요의 급감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삼성전자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봅니다. 네. 사실 지난 몇 년간의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요. 스마트폰이 조금 둔화를 할 때는 또 반도체가 이끌어졌고 네. 또 반도체가 조금 시장이 어려울 때는 스마트폰이 이끌어졌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도 어렵고 스마트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국내 증시 상장사들도 전반적으로 이 수익성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보는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또 애플 리스크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증시를 좀 보면 코스닥과 합쳐서 보면 IT 관련, 특히 네. IT 부품주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실질적으로 이쪽 분야에서 우리가 뭐 먹고 살아왔던 게 사실인데 대표적으로 뭐 애플 쇼크, 삼성전자 쇼크가 나오면 우리 국내 증시 전체가 다 흔들린다라는 이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애플 아이폰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과연 어떤 업체가 있는가? 패널 같은 경우에는 LCD, OLED 뭐 둘 다 공급한다고 치면 여기에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겠고요. 카메라 모듈 필요하지 않습니까? 카메라도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뭐 LG 이노텍. 그다음에 세라믹 컨덴서 필요하면 삼성 전기. 반도체 공급하는 것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뭐 애플 쇼크가 한국 증시를 흔든다. 약간 좀 과장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것들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어서 일단은 올 1분기가 최악이고 여기가 좀 바닥이기를 하는 이제 바람을 가져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특허 소송까지 벌여왔던 삼성전자와 애플이 손을 잡으면서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배경인가요? 굉장히 전 참신하다 이렇게 네. 봤는데요. 이제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우리가 TV라는 이제 가전이라는 사업도 그렇고 이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이 워낙 빠르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찾아낸 탈출구가 이제는 컨텐츠 회사로 좀 가자. 애플도 아이튠즈를 통해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네. 이런 경우로 사업 다각성이 잡혔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디지털 TV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차별화된 좀 더 높은 이 하이엔드의 가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컨텐츠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삼성의 디지털 TV 안에 있는 그 컨텐츠 제공 업체를 애플 아이튠즈로 선정을 해서 둘이 손을 잡았는데 지금 뭐 들린 얘기에 따르면 삼성에서 먼저 제안했다 뭐 이런 것인데 그걸 또 뭐 삼성이 막 흡수한 건 아니겠죠. 애플도 애플 나름대로의 위기감이 그렇겠죠. 있기 때문에 네. 이 둘의 공감대가 맞아서 참 오랜만에 이 두 라이벌 경쟁사가 화합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애플로서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꾸 이 제조 기지를 미국으로 자꾸 들여야 된다 이런 뭐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압박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양측 입장으로서는 전략이라든지 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삼성과 애플의 협업 시너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네. 애플도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컨텐츠 시장에서는 넷플릭스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공룡이 있거든요. 이것은 뭐 기존의 뭐 방송사들도 두려워하는 그런 상대이기 때문에 이대로 놔뒀다가는 넷플릭스 세상이 되니까 네. 애플 입장에서도 빠르게 쫓아가서 넷플릭스의 대항 막 컨텐츠 업체를 크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애플 아이튠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세계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디바이스를 가진 데가 역시
뭐 삼성전자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선정해서 빠르게 뭐 넷플릭스를 컨텐츠에서 따라잡는 이런 소구력. 삼성 입장에서는 일단은 가전에서 어느 정도 이 탄력성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애플과를 끌었기 때문에 이 협업이 저는 뭐 굉장히 앞으로 시너지 효과도 클 것 같고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올해 어려운 상황을 맞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극복을 해 나갈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81개월 연속 이어졌지만 규모는 7개월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50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4월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한은은 반도체와 석유화학 제품 등 주력 수출 품목의 단가 상승세가 주춤하고 세계 교역량이 둔화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결국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2000년 주택은행과 국민은행 합병 반대 파업 이후 19년 만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서영 기자, 먼저 현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이곳 잠실학생체육관에는 KB국민은행 노조 조합원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노조 측 추산으로는 만여 명, 사측 추산으로는 5,1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오전 9시에 선포식을 열고 총파업에 돌입했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조합원들은 총파업이라는 글자가 적힌 붉은색 머리띠를 메고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내부에는 약속을 지켜라, 삼별합의 이행하라, 쟁취하자 임단투 승리 등을 담은 현수막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임단협이 마무리되는 그 시간까지 매일 24시간 교섭할 의사가 있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이은 사후 조정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노사 간의 갈등의 쟁점은 뭡니까? 네, KB국민은행 노사는 임금 피크제 도입 시기와 페이밴드 그리고 성과급 지급 규모 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핵심 쟁점은 기본급의 300% 지급 규모입니다. 사측은 밤사이 협상에서 성과급 규모를 노조가 주장하는 300% 수준으로 하되 나머지 쟁점들을 수용하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노조는 조건부 수용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이번 1차 총파업 이후에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3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사측은 총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전 영업점을 정상 운영하고 타행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기자, 노사 간의 막판까지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찾을 수도 있을까요? 네, 어젯밤에도 KB국민은행 노사는 밤샘 협상을 이어갔는데요. 노사는 어젯밤 11시부터 2시간가량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협상에선 대표자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까지도 별다른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노조는 오늘 오후 3시까지 파업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KB국민은행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잠실학생체육관에서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 2019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나흘 동안 열립니다. 올해 전시회는 한층 더 발전한 인공지능과 로봇, 자동차가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CES가 열릴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김동우, 우형준 두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올해로 52회째를 맞는 CES에는 4,400여 개 글로벌 기업들이 참가합니다. 지난해에 비해 500여 개, 약 10%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뒤에 보이는 것처럼 구글과 같은 IT 회사를 비롯해서 벤츠, 그리고 이쪽으로 보이는 BMW 등 자동차 회사들까지 CES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번 CES에서 주목할 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더 발전한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이를 융복합한 자동차입니다. 때문에 이번 CES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자동차 회사들이 크게 눈에 띕니다. 몇 년 전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자동차를 비롯해 5G, 통신 기술로 자율주행까지 선보이면서 CES는 라스베이거스 모터쇼라고 불릴 정도로 자동차 관련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CES에서는 기존 이동수단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동성의 개념을 재정의한 엘리베이트 컨셉트카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번 CES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중국 기업의 참여도가 지난해에 비해 20% 가까이 줄었다는 겁니다. 이 미중 무역 전쟁과 중국의 경기 둔화로 타격을 입은 중국 기업들이 비용 절감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곳 현지의 분석입니다. 또 지난해 CES에서는 중국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이죠. 화웨이의 소비자 제품 부문장이 기조연설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CES 기조연설자 명단엔 중국 CEO 대신에 우리 기업 CEO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가전의 꽃으로 불리는 TV 시장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동무대가 기대됩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서 경쟁하고 있는 애플과 TV 부분에서 손을 잡기로 했고요. LG전자는 차세대 TV로 떠오르는 돌돌 말리는 이른바 롤러블 TV 등 TV 분야의 신기술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밖에 로봇과 일반 생활가전에서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도 관심거리입니다. 각국이 선보일 최신 IT 신기술이 총 직결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선전을 펼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SBS CNBC 우형준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제도 시행 32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했습니다. 정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내용부터 다시 알아볼까요? 네, 이번 개편안 초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정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구간을 정할 때 기업의 지불 능력 같은 경제적 상황을 추가하기로 한 점입니다. 네,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노사는 어떤 반응입니까? 우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의 등 재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소상공인업계는 여전히 대립이 재현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당사자가 빠진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라면서 경제 상황이 포함된 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될 구간설정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과 정부가 각각 5명씩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갈등 소지도 여전하고 전문성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구간설정위원회가 현재의 공익위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곳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는 이미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인상 구간의 설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 벤처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내용은 없었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중소 벤처기업인과의 대화를 마련했는데요. 중소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주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 10명의 기업인은 형식 없이 질문하고 문 대통령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답변하는 등 자유로운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기업인들은 잠복 경협부터 속도감 있는 벤처,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금 전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임종인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김 위원장이 조금 전에 중국에 도착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보면 어제 밤에 평양을 출발을 해서 중국 단동을 거쳐서 조금 전에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 소식이 조금 전에 좀 들어왔고요.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지난해부터 해서 이번이 4번째가 해당이 됩니다. 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상당히 전격적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요. 아마 전격적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은 예상을 많이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역설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서 주목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6월에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쯤 전인 5월 초에 김 위원장이 중국 다롄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북미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보도들, 이를테면은 아시아권 국가에서 열릴 것이라든가 이런 식의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북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한 달 전후로 해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만난다면 김 위원장의 방문 의도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김 위원장의 방중 수행단 면면을 보면 어느 정도 유추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리설주 여사가 이번에 같이 동행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공식 방문이다라는 어떤 형식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여기에 북미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리수영 국제부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 이른바 북미 또는 남북관계 핵심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곧 열릴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뒀다라는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에다 북한의 핵심 성장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과학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박태성 노동당 부위원장이 동행을 했거든요. 이거는 역시 경제와 관련된 뭔가 중요한 어떤 방문이라든가 이런 어떤 협의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포인트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기간이 얼마나 더 연장되는 건가요?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30% 인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인하 기한은 오늘 6월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3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기존에는 215만 원의 개별소비세로 부과됐는데 30% 인하율이 적용되면 65만 원 적은 150만 원만 부과됩니다. 또 2008년 말 이전에 등록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올해 6월 안에 새 차를 구입하면 추가로 70%까지 개소세 감면 혜택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일명 규제 샌드박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요? 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신기술이나 신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앞서 국회는 신기술에 대한 임시허가 제도와 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제도 등 규제 샌드박스 관련법을 개정했고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제도에 관한 운영과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 밖에도 통행료가 미달하거나 교통량의 30% 이상이 변화한 경우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협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정인아입니다. 서울시가 65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연제로 시행되는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 노인 10명 중 2명은 독거 노인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이번 노인 실태조사 결과 자녀 등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고요? 네, 어르신 홀로 살거나 어르신들끼리만 사는 경우가 많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거주노인 10명 중 2명은 이른바 독거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체 노인 중 22.4%가 홀로 살고 있었고 39.3%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로 조사됐습니다. 다시 말해 노인 10명 중 6명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 등으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셈입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자녀의 돌봄을 받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10.3%에 불과했습니다. 또 노인들은 평균 1.8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는데요. 고혈압이 53%로 1위였고 당뇨와 고지혈증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응답자의 13.7%가 우울 증상을 나타냈습니다. 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10명 중 3명 이상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단순 노무직이나 판매직,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기자,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도 늘어났다고요? 네,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 기준 연령은 65세입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이보다 7세 이상 많은 72.5세는 되어야 노인이라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 조사와 비교해 1.5세 더 늘어난 수준인데요. 특히 응답자의 40%는 노인 기준 연령이 75세 이상이라 답했고 80세 이상이라는 응답도 무려 1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조슬기입니다. 서울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이 기존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시공사 찾기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은 현대산업개발과 공사 범위와 비용 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는 총 사업비가 8천억 원으로 서울시 내의 재건축 단지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베이징 차관급 회담에 중국 류허 부총리가 깜짝 방문을 하면서 현재 미중 협상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불안감이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3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은 0.43% 하락세 669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서 보실 종목입니다. 우선 삼성전자 작년 4분기 어닝 쇼크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28.71%나 감소를 했는데요. 현재 0.26% 하락하면서 38,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중한다는 소식에 대북 관련주인 아난티가 현재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요. 25%가량 오르면서 27,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B금융입니다. 지금 국민은행 노사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된 모습에 현재 0.2% 상승세 45,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